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방현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현석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계속 모시려고 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방현석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민주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제 농성을 할 때 우리 방현석 작가님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던 장면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모시려고 했는데 수소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소설 몸도 작가시고요. 자, 중대 교수 지금도 저기 중대 네, 문해창작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도 하고 계시죠. 네, 그건 이제 임기가 끝났고요. 아, 끝나셨어요. 네. 문창과 교수님. 야. 근데요, 저 여러분들이 범도만 기억하시지만 굉장히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황순원 문학상, 김정한 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심지어 그 신동엽 작가 창작 기금도 받으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소설계의 그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일 잘 나가시는 분. 한때 그랬습니다. 그 최근에 그러시다가 지금 홍범도 장군의 또 소설을 쓰신 거고. 네, 자, 근데 지금 야, 이게 역사 왜곡이라 이런 게 네, 그냥 일시적으로 논란이 되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작가님을 어차피 우리 만날 팔자다. 한 번은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54 말씀드렸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어쨌건 제가 여러분 그 유튜브 가시면은 방현석 작가님의 강연 같은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가서 하나만 보시고요. 오늘은 짧고 굵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뒤에 이 장면부터 동영상으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예. 저 장면은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정말 어렵게 모셔온 분인데 이 관련해서 저 장면 볼 때마다 울컥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게 나라죠. 예. 근데 지금은 선거 한번 잘못해서. 그러니까 눈물 난다고 할까요? 네, 저게 뭐냐 싶은 거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네. 자, 그 소설 범도, 홍범도의 범도겠죠. 네, 그리고 그 범도에는 다른 뜻이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범의 길이라는 뜻의 그렇죠. 그러실 것 범도이기도 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비범한 길이라고 하는 뜻도 담아서 그 세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은 제목이 범도였습니다. 봉오동 전투가요 1920년이니까 네. 100년이 넘은 거죠. 네,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104년 정도 된 거죠. 네, 그 나라를 지키려고 저렇게 많은 우리 조상들이 일을 하셔갖고 자기 나라에 묻히지도 못하시고 다른 나라에 100년 동안 계시다가 어렵게 모셔왔는데 다시 치우는 작업이 와 진짜 화나실 것 같고요. 저 화면에 보시면은 아까 그 봉오동 전투 뭐 그때 당시 찍었던 그러니까 저 많은 앞에 한번 보여줘봐요. 저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는 민초들인 거잖아요. 네. 한 분 한 분 기억에 남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저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남겨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일본을 도왔던 자들의 후손들이 지금 다시 그 역사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장면들이 뭐 최근에 복원된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봉오동 전투의 영웅들 사진도 있고요. 실제로 저렇게 생기셨다는 거고 최근에는 8.15 맞아갖고 저걸 복원하는 작업도 네. 있어서 막 동영상으로도 만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소설 처음 쓰기로 작정했던 게 13년 전이었는데요.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지 삼형제가 만주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저한테 자주 나는 14살 때 혼자서 만주를 오갔다. 그때 소미불 한 채만 장만해서 만주 가면 왕복 차비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네. 세상에 아들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죠. 아버지 말년에야 제가 노트 준비해서 정식으로 인터뷰 시작했는데 몇 번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쓰다만 노트를 들고 만주에 가서 항일 무장 투쟁 그 현장을 답사하게 됐었어요. 저는 굉장히 전율했습니다. 이토록 대단했던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를 우리 역사는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덮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우리 문학은 대체 이 눈물겹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얘기를 외면하고 뭘 써왔지? 대학교에서 문해창작학과 학생들에게 어떤 인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살아온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가 제게 말을 걸어왔고 그렇게 시작한 얘기를 책으로 내는데 딱 예. 13년이 걸렸습니다. 작가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친일파들이 지금까지 온 이 네. 입장에서는 네. 독립운동사는 상당히 많이 일부러 지웠을 것이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전체 100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도 안 될 것이다. 저는 뭐 한 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열받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청산하지 못하니까 지금 다시 네. 그 세력들이 네. 그 후손들이 지금 다시 대한민국 역사를 네. 바꾸려고 하고 뭐 반민특위가 실패하면서 우리는 단 한 명의 부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했잖아요. 통한의 역사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정반대로 윤석열 같은 자들이 정권을 내려놓으면 네. 반대로 청산 작업이 지금이라도 시작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 네. 뭐 요즘 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죠. 자, 소설 봄도가 1, 2권으로 돼 있어요. 저 네. 화면에 보시면은 네. 1권, 2권 돼 있는데 하나는 저 사냥꾼이셨던 분의 사냥총이 아닐까 예상이 네. 되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 그 화면으로 보셨던 사진으로 보셨던 그런 식의 복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장군님이 네. 이제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네. 야. 근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루에 50장씩 원고를 만들었다. 한 주에 한 원고지 주에 50매씩 50매씩 13년 동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진해서 뭐 여러 번 갈아엎고요. 나중에 매진해서 쓴 건 3년 반 동안 대부분 이거 매주 50매씩. 취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취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또 쓰다가 없고 주인공도 여러 번 바꿨죠. 그냥 이런 거 있어요. 홍범도 장군이 네. 독립운동 하던 느낌과 네. 13년 동안 한 주에 50장씩 원고를 쓰는 느낌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작품을 쓴 13년 동안 거의 홍범도 부대의 부대원으로 또 항일 무장 투쟁 전선의 종군 작가처럼 살았죠. 근데 홍범도 장군만 아니라 네. 정말 이름 없는 투사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그 투사분들이 취재를 통해서 막 나오지 않아요? 네. 그 제가 이 소설 쓰면서 이제 정했던 원칙 하나가 단 한 문장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 단 한 명도 마네킹으로 세워두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홍범도 장군과 그 부대원들은 포수들이었습니다. 포수들은 단 한 발의 탄환도 헛되이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는 단 한 문장도 헛되이 써서 안 된다.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 병인양요인가요?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군대가 망해가지고 네. 포수들이 등장해서 네. 프랑스 군대랑 싸우는 네. 역사적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수분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네. 총알 하나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 그게 홍범도 부대였죠. 그래서 다른 의병 부대들이 연전 연패할 때 연전 연성한 게 홍범도 부대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홍범도 부대가 포수들 부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군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에서도 군인들 그렇게 많이 쏘지 않잖아요. 그러나 포수들은 일상적으로 총기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총이 자기 신체 일부처럼 익숙하고 가진 탄환의 숫자만큼 적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포수들이었죠. 홍범도 부대도 바로 그랬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일제가 1907년에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고 무관학교도 폐교시키고 나서 무기 다 회수했죠. 그때 무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일하게 포수들이었거든요. 그걸 빼앗기 위해서 총포급 화약류 단속 법안이란 걸 만들어서 강제로 다 압수했죠. 그때 일본군 기록 보면 22만 정을 압수합니다. 각종 총기, 도금류, 화약류를. 그때 그 반납 안 하고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조직한 게 홍범도 부대의 첫 번째 독립군 부대였죠. 그러니까 그 홍범도 장군은 또 소위 말하면 옛날에 의병들이요. 네. 그 대부분 보면은 양반들 출신 높으신 분들인데 홍범도 장군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아주 평민 중에서 네. 한참 평민이셨던 거예요. 모섬의 자식이었죠. 그런 분들이 나서서 네. 그런 분들은 역사에 거의 이름도 못 남기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목숨까지 내놓고 네. 또 뭐 그 경주 최 씨 같은 분들은 네. 또는 신흥무관학교 세운 저 이화영 선생 같은 분들은 네. 자기 존재산을 내놓기도 하지만 네. 홍범도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도 계셨던 거잖아요. 온 가족을 바쳤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쳤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뭐 저 이 정권에 의해서 다른 평가를 받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그런 계급적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소설에서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상준 그 실명이거든. 일진의 간부인데 그가 홍범도 장군한테 소설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왜 일본군과 싸우는데 우리는 임진왜란 때 벌써 졌어야 됐다. 이순신 잘못 이겼다. 그때 일본한테 졌으면 우리는 이렇게 부패한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지 않는다. 일본 봐라. 일본은 능력대로 대접받는다. 하세가와 요시미치 일본 육군의 제2인자는 지 아버지가 최하급 무사였지만 지가 유능하니까 일본 최고의 장군이 되지 않았냐. 네가 일본하고 싸워서 나라를 되찾으면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와, 열받네. 다시 무슨? 다시 포수? 그 짓을 왜 해? 나랑 손잡고 함께 총독부로 가서 새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 그럼 너 최고의 장군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 그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 중에 철혈광복단이라는 게 있었대요. 네. 그게 뭐예요? 철혈광복단은 이제 1919년 만세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야, 이 만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무장 투쟁을 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이 정말 물밀듯이 만주와 연해주로 갑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었죠. 사람은 많은데 그 무기를 살 돈을 마련하려고 현금 쟁취 작전에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철혈광복단 단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6명이 일본이 호송하던 현금 마차를 틀어서 15만 원을 확보하죠. 15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당시 15만 원이면 5천 명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독립군 1명 무장시키는데 소총 한정 탄환 100발 한 세트에 3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이면 정확히 5천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죠. 이게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영화 놈놈놈 뭐 이상한 놈, 뭐 좋은 놈, 나쁜 놈, 네. 이상한 놈. 그 영화도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했고 작년 추석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던 도적 카레 소리라고 하는 노래도 드라마도 바로 이 작품을 배경으로 했고 제 소설 속에 철혈광복단의 그 군자금 쟁취 장면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는 거. 안 가르치죠. 아무도. 와. 네. 만약에 좋은 날이 오면 이런 것들을 다 발굴해서 네.
우리는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막연하게 왜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 등만 몇 개를 기억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네. 사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항일 무장투쟁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 독립은 그저 주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 몇 년 했습니까 대체? 고작 4년 했습니다. 우리 항일 무장투쟁 40년 했습니다. 1920년대만 만주와 연해주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가 100개가 넘었고 거기 참전한 독립군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보다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분 중에 왜 하필 홍범도였어요? 제가 이제 이 소설 쓰면서 한 10년 동안 준비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주인공을 바꿨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 다 역사적으로 대단하고 소설의 주인공으로 손색 없이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일관되게 보여주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홍범도 장군만이 항일 무장투쟁사 전체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죠. 모든 독립운동의 샘플 같은 거네요. 그렇죠. 독립군들의 대표성. 독립군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어떻게 희생당했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었죠. 작가님하고요. 이 시리즈로 방송 한번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너무 고맙죠. 항일 독립운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 하려면 한 3박 4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맛만 보여주시고요. 예를 들면 항일 독립운동사 해갖고 네. 뭐 한 20회, 30회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네. 그럼 뭐. 와, 그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네. 자, 근데 저는 홍범도 장군이 남긴 명언이라고 해요. 네. 패배에 비굴하지 않고 승리에 오만하지 않는다. 네. 그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아닌가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선을 졌어요. 네. 그러니까 진영 사람으로서는 대선 지고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비굴해져서는 안 돼. 네. 근데 어떤 총선을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만해지면 안 돼.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네. 어떤 덕목 아닙니까? 네. 그게 지도자의 네. 길이죠. 그러니까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패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홍범도 장군 일지에서 제가 굉장히 눈물겹게 읽었던 게 철이 없어서, 철이라고 하는 게 총알입니다. 네. 총알이 없어서 일본군만 만나면 매 만난 꽁처럼 도망 다니면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걸 굉장히 솔직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지거나 굴복하지 않거든요. 제가 본 동영상 중에서 홍범도 장군이 얼핏 보이는 무슨 회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피압박 네. 민족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던 거기 영상이죠. 홍범도 장군은 뭐 앞에 있지도 않아요. 네. 중간에 깨어 계시는데, 야 이분 본인은 내가 이제 독립운동을 했고 봉오동 전투 같은 데서 엄청난 대승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나설 만도 한데 실제로 그 공은 다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분위기가 화면에 짧은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네, 제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홍범도 장군을 선택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다른 소설과 다른 자격 조건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시신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간 그 수많은 항일 무장투쟁의 전사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주인공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혼자 주인공 다 해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바로 그 이름 없었던 부하들, 동지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봉오동 전투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봉오동 전투 총사령관 최진동이거든요. 네. 최진동은 당시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그 일대의 땅을
당시 부산 땅 7배에 달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저 화면에 저분이시네요. 키 작으신 네, 바로 저분이죠. 그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1,500명이 넘는 부대원들, 독립군들에게 세 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최진동, 최치용, 최운산 삼형제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기꺼이 홍범도 장군은 총사령관직 내주고 자기 최진동 장군 밑에 1군 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최진동 장군보다 나이도 훨씬 위입니다. 전투 경력도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그 밑에 가서 싸우고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진짜 주연 같은 완벽한 조연 이런 거네요. 네. 영화 요즘 말로 따지면 시니스틸러 같은. 네, 처음 홍범도 장군이 부대를 만들었다. 아까 포스들 부대로 네.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자기가 총대장하지 않습니다. 총대장을 나이 가장 많은, 비록 가난하고 자식도 없었지만 평생을 오직 포수로만 살았던 임창건 실명입니다. 포수 아닌 무엇도 해본 적이 없고 포수 아닌 어떤 것도 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임창건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 밑에서 참모장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홍범도 장군 좌치를 조사하고 취재하고 쓰면서 단 한 번도 홍범도 장군이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 적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경우가 많죠. 내공. 네. 내가 대우받으려고.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목표가 대한민국의 독립이었기 때문에 뭐든 양보할 수 있어. 독립만 된다면 그거죠. 와,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네요. 홍범도 장군이 원했던 자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싸우다가 죽을 자리. 그 자리 위에 어떤 자리도 홍범도 장군은 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모셔왔는데 자, 이야기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고 나서 아까 비행기를 모셔오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이제 사실 홍범도 장군 고향이 이북이잖아요. 네, 평양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한테 그러니까 서로 모셔오려고 경쟁을 했던 관계가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 박근혜 때도 하고 이명박 때도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통성 때문에 네. 저렇게 모셔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셨고 그다음에 저게 아마 육사에서 제막식인 것 같습니다. 흉상 네, 제막식. 네, 흉상 5분 네. 항일부장 투쟁 영웅. 저 5분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홍범도 네, 장군이고 네. 그다음이 김좌진 장군, 가운데가 이회영 선생, 그리고 그 옆이 지청천 장군,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범석 장군이죠. 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첫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사의 시작점을 신흥무관학교로 보는 맥락이랑 좀 비슷하게 엮여 네. 있는데 네. 일본 육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 홍범도 장군이 형상이 저 비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저 장면도 되게 찡했고요. 네. 그 사실 이렇게라도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월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기억하겠다는 거. 네. 잘 모시겠다고 우리 조국에서 잘 모시겠다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정말 눈물겹게 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모시고 왔죠. 저 후손분들이 이러려면 왜 모셔왔냐고 할 정도의 결국은 철거를 합니다. 형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한다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다음 형상 청거 1년째 검토죠. 네,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나 심했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군은 우리 육사나 우리 군대의 시작인데 네. 이 양반들은 육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야.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5명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수행한 첫 전쟁의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 군의 영웅들이에요. 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920년을 항일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어요. 그 선포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수행한 전쟁이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예.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이고 그에 이은 다음 청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김좌진, 이범석 장군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이름으로 수행한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우리 군의 영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육사의
없어야 된다면 대체 누구를 대한민국 육사에 모시겠다는 겁니까? 어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보니까 헌법이에요. 헌법에 3.1 운동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건국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계속 묻는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첫 헌법인 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한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부인하면 반헌법 세력이죠. 반 대한민국 사회 어제 네, 윤석열 그렇죠. 발언에 의하면 네. 그 보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달 1919년 4월 달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고 네. 그 다음 해 네. 1920년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첫 일본과 싸워서 이긴 전투. 네. 그게 봉오동 전투. 네, 그렇죠. 야, 그게 대한민국 이름으로 쓰한 첫 전쟁의 첫 전투입니다. 그걸 승리로 이끈 우리 군의 영웅을 우리 군과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대체 이 군대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아니 어차피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관심 없던 분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게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괴멸되려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저도 많이 공부합니다 요즘에. 네. 뭐 저도 사실은 육사 안에 네. 저 흉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던 걸 이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이 알게 홍보를 해 주셨죠. 그런데 저것뿐만 아니라 역사 지우기가 지금 논란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네. 보세요. 여기 최근 기사예요. 저게 홍범도 김좌진 김구 싹 날렸다. 국방부 교재에서 네. 홍범도 김좌진 김구를 싹 날렸다. 네.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 홍범도 김좌진 김구는 테러리스트거든요. 네. 와 이것도 열받는 거고요. 대한민국 군대가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에서도 지금 독립운동 역사는 대폭 줄이고 네. 왜 저런다고 보세요? 요번 보셨죠? 새로 나온 이른바 뉴라이트를 참칭하는 자들을 추종하는 네. 분들이 만든 교과서에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문이 여러 개 있으면 이것도 한 견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개뿐인 예문이에요. 의병정신은 존중하지만 무모한 도전이었다. 순간의 분함을 참고 실력을 키우며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던 의병들과 독립군들을 하루아침에 순간의 분함을 참지 못해서 욱해서 엉뚱한 짓을 한 칠칠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나 그걸 가르치라고 승인해준 인정해준 검증해준 우리 문교부가 대체 어느 나라 문교부입니까? 이게 일본 문부성이 만들 교과서지 대한민국 문교부가 교육부가 승인해 줄 교과서입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니까요. 진짜 그냥 실소가 터지는 이런 그리고 상황들. 국방부 교재도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참모 중장을 이름을 뺐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의병투쟁들을 뺐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면 안 되고 네. 그 참모 중장이라고 불러야 된다. 장군 또는 참모 중장이라고 불러야 돼. 이게 의미가 정확히 뭡니까? 그걸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전데요. 네. 제가 알고 이 책 있습니다. 내고 만주에 범도 루트란 걸 범도 소설 읽은 사람들과 8번 범도 루트를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258명이 다녀왔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반드시 안중근 참모 중장 또는 안bun중근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안중근 의사가 아닌 이유는 안중근 참모 중장은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싸우고 군인으로 죽었습니다. 안중근 참모 중장은 1908년에 대한의군 우영장의 자격으로 부대를 이끌고 두만강 건너서 회령까지 진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 포로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 포로들 안중근 참모 중장이 다 국제법에 따라서 석방시켜 줍니다. 부하들이 다 반대했어요. 저 새끼들이 한 게 우리 민족에게 한 짓이 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저걸 풀어주냐.
그리고 풀어주면 일본군 데려와서 우리 당할 텐데 그래도 안중근 참모님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국제법에 따라야 된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본군 끌고 들어와서 안중근 부대는 괴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나서 했던 게 하얼빈 특수작전입니다.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 격살작전은 암살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한 게 아니에요. 군인의 자격으로. 안중근 참모중장이 군인이 특수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적의 수괴를 제거하는. 그래서 그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아이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포로로 대우접할 걸 요구합니다. 자기는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이다. 나를 포로로 대우해라. 근데 일본 포로로 대접하지 않고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결국 교수형 시켰죠. 안중근 중장은 죽을 때도 군인으로 죽었습니다. 안중근 중장 참모중장이 남긴 유목이 많죠. 글이. 예. 맨 마지막에 잘 쓴 게 쓰셨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쓴 게 뭔지 아십니까? 죽기 5분 전에 죽으러 사형장으로 가기 5분 전에 마지막으로 간수에게 써준 유목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렇게 쓰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싸우고 군인으로 죽은 사람을 의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는 민간인들이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네 우리가 김자진 장군이라고 하지 김자진 의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홍범도 장군과 함께 저는 안중근 장군이 우리 군의 양대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장총을 제일 잘 쏘는 군인이었고 네. 안중근 참모중장은 권총을 제일 잘 쏘는 군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시간 관계상 네. 다음에 제가 반드시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제가 공부가 되니까 네.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일 것 네. 같고요. 자 간단한 질문이에요. 역사란 네. 무엇입니까? 본인 느끼시기에? 그 역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는 지난 시간을 살다 간 사람들을 기억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 이름을 불러주는 일입니다. 온당한 이름을. 그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을 기억해야 하고 그의 이름을 온당하게 안중근 장군이라고 불러줘야 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안중근 참모중장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를 의사라고 부르는 건 전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항일 무장투쟁했던 사람들에게 항일운동했다, 독립운동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삽 들고 새마을 운동하러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다. 총 들고 죽는 날까지 일본과 싸웠던 일본과 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일 무장 독립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지 운동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와 연해주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반드시 항일 독립 전쟁했다고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방현석 교수님께서 하신 작업 중에요. 영화 기리의 김대중을 네. 각본을 쓰셨고요. 네, 최근에 여러분 대선 때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또 기획하신.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사 남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을 방식으로.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온당한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간 이재명, 자. 기리의 김대중 이게 기억하는 방법이고 그들에게 붙여준 올바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방현석 교수님 시리즈가 계속 더 필요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시간 관계상 그 자, 한 편 한 편만 해도 예.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거의 마지막 질문에 가까울 것 같은데 서울시 교육감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돌아서. 네. 그 제가 이 소설 범도 내고 나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냐. 이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파낼 거를 예상하고 이 소설을 썼냐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님과 친하냐. 어떻게 이렇게
범도 홍보대사처럼 책을 이렇게 팔아주냐.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방현석이 이걸 쓸 줄 알고 네. 책 잘 팔리라고 네. 윤석열이 이랬다. 좀 이게 수그러들만 하면 또 뭐 독립기념관장에 이상한 사람 임명하고 교과서에 이상한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책을 주목받게 만들어 주니까 작가로서 굉장히 운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농이 듣는데 좀 심하시네. 네. 뭐 근데 사실은 기쁘기보다 참 그 참담하죠. 참 슬프죠. 그거 지금 요번에 이제 뭐 교육감 선거에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네. 시간이 없어요.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사 정의와 민주주의를 학교 안에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내일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별보다 빛나야 하고 그 아이들의 빛나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후보가 돼서 교육감 자리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범도처럼. 네, 내가 굳이 교육감 안 해도 된다. 이 전쟁,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사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대 전쟁입니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다가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도 중요치 않다. 서울 시민들이 나를 진짜로 필요로 한다면 네. 출마할 수도 있고 네. 누군가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필요하다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럼요. 야. 누구든지 당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진영이 이겨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각자가 선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는 것이 저는 우리 모두가 홍범도의 아들, 딸들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자식 한 명 못 남겼습니다. 큰아들 홍양수는 16살 때 자기와 함께 싸우다가 교전 중에 일본군에게 사살당했습니다. 둘째 아들 자기가 함께 만주 연해주 누비다가 만주 벌판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 일본군의 고문 끝에 죽었습니다. 핏줄 하나 못 남기고 죽은 사람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는 한 명의 자식도 못 남겼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거의 자식들입니다. 그렇네요. 우리 자식들이 홍범도 장군의 그 정신 지키고 우리 역사 지키고 우리 민주주의 지켜야죠. 제가 봤을 때는 자리가 뭐 중요합니까? 우리 홍 장군님께서 환생하셔갖고 자기 이야기를 소설로 쓰신 것 같아요. 민망합니다. 아니 저는 저 부대원이니까요. 교육감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되시면 제가 반드시 방현석 시리즈를 내가 방송으로 꼭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뭐 후보가 되시든 안 되시든 상관없이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예전에 조희영 교육감 되기 전에 광동현 교육감 날아가신 거 보고 최근에 10년 만에 또 조희영 교육감 날아가셨는데 저는 혁신 교육이란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교육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저도 지금 딸내미 하나가 중학교 다니는데요. 제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에서 했던 공약이에요. 사교육 시키지 않겠다. 막상 중학교 이상 되니까 사교육이 안 하는 건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짧게 한번 답 좀 해주십시오. 저는 교사들도 불행하고 아이들도 불행하고 학부모들은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자신의 재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약 1,500개, 한 구에당 60개 정도의 자기 재능들이 하고 싶은 교육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학교들을 만들고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 날 그런 교사들이 만든 또 주민들이 함께 만든 학교에 가서 자기 꿈과 재능을 찾는 내 뜻대로 금요 창의 학교란 걸 만들어서 금요일 하루 마음껏 자기 재능을 찾아가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그런 암기식 경쟁 교육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인생 행복합니까? 보장됩니까?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모두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빛나는 미래가 쌓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네. 시대가 예를 들어 지금 그 역사 교과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 친일 네. 교육감이 만약에 당선되면은 그런 교과서 채택을 특히 사립학교 같은데 저는 압력 넣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엉망진창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이번에 교육감이 되는 사람은 서울의 아이 단 한 명도 그런 노예 정권성을 가르치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청각 장주였던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에 가서 이회영 선생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이상용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노예의 근성을 버려라.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인 시대를 살 수 있습니까? 노예 교육을 시키는 사대주의 교육을 시키는 저 교과서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노예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이 테러 행위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할 게 바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그저 네. 소설 봄도가 나오는 줄 알고 윤석열이 역사 지우기 일을 해서 도움이 된 것처럼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소위 보수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정도의 세력들이 지금 교육감 다시 탈환하겠다고 저러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 어떤 기득권들의 기득권 지키기 교육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자민족 최고주의입니다. 우리 맞죠. 민족이 네. 최고야. 그리고 자기 나라 이익 최우선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이익이 최고야. 남의 나라 이익이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 이익이 이게 보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 비하하는데 저 일본 떠받드는 이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이건 일본 보수지 한국 보수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일본 이익을 옹호하면서 대한민국 이익을 등한시하는 이게 어떻게 보수가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어쨌건 자 지금 18일까지 지금 계획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18일까지 단일 서울 교육감 후보 추대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명절 끝나면 바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방식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도 아마 출마를 지금 분위기까지는 출마를 하실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응원하고 계시네요. 저런 분 교육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처럼 일단 저쪽 보수 참칭 세력을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이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야 훌륭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로 이렇게 상견례 겸 맛만 보셨고요. 네. 혹시 교육감 되시면 나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범도 얘기 시리즈 계속 해주신다니까 그거 하고 인간 이재명도 나와서 한번 해야 되고 인간 이재명, 그 기류의 김대중도 네. 한번 하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시청자분들한테 새날 가족 대신 기념으로 신고식 한번 하시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존경하는 푸른나무 선생님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오늘 한 번 나온 것만도 가문의 영광인데 이게 별 말씀을. 앞으로 계속 불러주신다니까 너무나 황송합니다. 함께 이 역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새날 가족 범도의 정신으로 범도처럼 범도답게 싸웁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범 내려온다. 아, 자, 이거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제가. 근데 가기 전에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 홍범도 장군 기념사 앞에 공식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제가 특강을 하든 가면 이거 외치고 와야 마무리. 홍범도 기념사 앞에서 혼나지 않습니다. 백발 백중 이겁니다. 제가 백발하면 예. 푸른나무님이 3번
백중을 외쳐주셔야 합니다. 별걸 다 시키시네. 하겠습니다. 예. 예. 백발, 백중. 또 소설 범도의 구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네, 뭡니까? 일격하면 필살, 네. 필살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일격, 필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